고승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그렇죠. 이제 시행을 하다가 이 대통령한테 사실 한마디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서 다시 뭐 전세 대출 규제는 예. 하지 않겠다. 뭐 예.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죠. 예. 어쨌든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금 취임 2달쯤 돼가는데 예.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월세와 부추기는 서민의 적이다. 예. 뭐 이런 비난을 가하는가 하면 예. 집값 잡는 무주택자의 구세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이 양반이 8월 30일을 취임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8월달에 청문회 하면서 이 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예.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움직여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러면서 한바탕 광풍이 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전세 대출 규제와 집단 대출 규제 양쪽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실소유자 대상으로 한 오징어 게임을 하느냐, 여야가 모두 서민만 고통을 준다. 문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실소유자 어려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일부 뭐 후퇴하는 듯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영끌 대출 저승사자가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위원장 치고는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고승범 때리기를 합니다. 예. 원희룡 대선 후보죠. 지금 4위인데 뭐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권 대출 막는 문재인 정부, 대부업체와 깐부냐, 깐부 친한 친구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도권의 대출을 막으면 결국 서민들은 P2P 업체나 대부업체, 불법 사규모로 간다. 예. 그럼 이거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게 이 서민들을 더 고통 속으로 우롱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모피아 저격한 여 싱크탱크 수장 양반이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집 없는 서름도 모르는 탁상 행정을 한다. 뭐 이 고승범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모피아라는 거는 재정경제부와 현 기획재정부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관련 요직을 거친 금융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다음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계대출 총량제는 관료주의 가수요로만 폭발시켰다. 왜냐하면 이거 대출 규제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예. 대출을 받는 수요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예.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저격을 한 거는 대선에 잘못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예. 이유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참 오래간만에 모피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피아. 근데 한 2년 전서 1년 전부터 모피아의 기환과 개혁의 역주행 뭐 이런 게 여러 번 나와요. 예. 정권은 바뀌어도 모피아는 영원하다. 예. 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모피아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모피아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배제를 시켰는데 예.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학계에서 오신 분들 시민운동 하신 분들이 막 금융감독위원장도 하고 뭐 금융위원장도 했는데 보니까 굴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값이 폭등하고 뭐 이렇게 가계대출 문제가 나는데 이 양반들 가만히 몸을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피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관치금융 들어오시자마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모피아라는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무소불위의 관치금융 네. 상징이에요. 이분이 그 전에 김현미도 못한 일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 9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센 집값 상승세 14년 9개월 만에 최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달 들어와 가지고 완판 서울 아파트 반전 미계약이 쏟아진다. 묻지마 청약 불패 서울 분양시장에서 미계약이 속출했다. 아파트 전세도 쌓인다. 이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예. 전방위 대출 규제가 부동산 오름세를 심리를 꺾었다. 예. 대출 규제 약발 먹혔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예. 어쨌든 그동안은 이 금융당국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불가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몰라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내기 어려웠어요. 물론 고승범 위원장이 이 대출 규제라는 게 대통령 여당이 막 예. 공격하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듯이 보여요. 예. 취임 전에 이제 대출 규제 강조하면서 실제로 이제 가계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일부 은행에서 전세 대출까지 중단했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실수요자 반발하고 청와대에 반발했죠. 그래서 일단 대출 상한제 총량 이 상한제가 한 발 없어지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고승범의 난이 진압됐다. 다시 이제 고승범의 역습. 역습입니까? 네. 예. 딱 보증금 오른 만큼 전세 대출 묘수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요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주겠다. 예. 그럼 전세 갱신 때 여러 케이스가 달라. 이건 DSR 일종의 그거지만 보증금 4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면 그 전에 대출을 안 받은 사람들 같았으면 상당 부분 뭐 80%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예. 이제 1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예. 뭐 이렇게 식으로 사실은 대통령과 여론의 말을 듣는 듯하면서도 뭔가 묘안들을 내 가지고 대출의 어떤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이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9월 달에는 좀 줄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세 대출까지 규제했던 건 이분의 생각이나 또 일부 학자들이 예. 전세 대출이 어떤 실수요가 아니라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증가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고승범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양반이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거나 여론이 뭐라 그러면 뭐라든지 바뀌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 소신을 지금까지 밀고 왔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뭐냐면 10월 20일 발언입니다.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사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점점 수도권 서울 집값에 계속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하면서 가계부채에 대응해야 된다. 경제의 큰 잠재 리스크이자 금융당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가계부채 해결이다. 가계부채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뭐 이런 자세예요. 그러면 가계대출을 계속 줄이겠다는 스탠스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10월 21일 날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일본의 80년대 말을 거론하면서 금융당국이 잘못하면 일본처럼 법을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 좀 거칠다 금융위원회 그랬더니 고 위원장 일본처럼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자는 의견에 정적으로 동감한다. 하고자 하는 것은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버블을 터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1위이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다. 관리가 필요하다. 예. 사실상 버블이 상당히 쌓여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전임 장관들이나 보면 서울 집값 대한민국 집값 별로 안 올랐어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승범 위원장 무슨 소리냐? 우리 집값 세계 상승률 세계 3위다. 이렇게 인정하신 분이네. 제가 보기에는 관료 중에서 처음이에요. 내가 청와대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위원장들, 금융위원장들 아무 일도 안 했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거에 좀 제한을 가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서 일본식 버블을 막겠다. 뭔가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쫙 보면 이 인식이 누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들어본 예. 라이트하우스. 예. 부동산 폭락 문제 인식하고 약간 걔를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뭔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근데 이분은 취임사에서도 가계비 5번 언급하면서 금융 위기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현실로 모습으로 다가온다. 현실화된다. 예. 이 양반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다. 막아야 된다. 예. 이 양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고승범은 대표적인 금융관료 출신으로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PF 처리를 주도했으면서 가계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번진 위기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 아주 매파적 시각이고 금리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까지 다주택자 규제에만 올인했지 않습니까? 예. 실패했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 규제밖에 없어요. 그 대출 규제를 어째 총대를 매신 분이 고승범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또 세게 나가면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약간 양날의 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소신은 뭐냐면 물론 이제 대출 전세 자금이나 집단 대출은 가능하면 거른들이지 않겠다. 예.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DSR 상한 능력 중심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가계부채는 어쨌든 우리 경제의 잠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대출 2억 초과했을 때 DSR 40% 적용을 조기 시행한다든지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적용 범위도 이 금융권을 확대하고 예. 대출의 한도를 예. DSR 규제라는 게 자기 소득 전체 소득에서 그렇죠. 뭐 주택담보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예. 다 합친 거에 예. 원리금 상한을 이 액수가 뭐 40%, 50% 이걸로 이제 규제하는데 그렇죠. 이게 예.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금융당국의 대출 제기가 이 간치에 능하기 때문에 이거 직접 안 해요. 은행들이 줄줄이 우대금리 폐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예. 그게 뭐냐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대출을 니들 좀 줄여라. 예. 그러면 방법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줄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건 사실이죠. 예. 이게 사실은 좀 은행들은 좀 이걸 뭐 손해를 보지 않겠죠. 절대. 예,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우대금리 폐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뭐 예.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리고 아까 했지만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전세 월세 완성을 부딪히는 게 아니냐. 예.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대출을 뭐 막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게 옛날에 조기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민주당 윤준병 예. 뭐 이런 분들은 월세를 옹호했어요. 왜냐하면 예. 집값을 잡는 방법이 예. 우리나라가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는 갭 투자가 가능해서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뭔가 집값 오름세를 자극한다. 예. 그러면서 월세와가 더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예. 그런 논란이 있지만 예.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일본 법을 붕괴의 결정타를 초래했어요. 예.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예, 얘기했죠. 그다음에 2011년 올해 지금 중국 집값 추풍 낙엽은 뭐하지만 마이너스 돌아왔었어요. 그다음에 어디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헝다 건설사 부도 위기. 예. 이거 뭐냐? 대출 규제예요. 예. 예. 이거 금단의 칼? 뭐 사실은 잘 안 쓰는 건데. 근데 이거 잘 써야 돼요. 장기 침체냐? 이걸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론이 있는 게 집값 안정시키면 가계부채 급증세 잡히는데 이게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는 고승범 위원장이에요 지금. 예. 누가 뭐래도 예. 뭐 여러 가지가 자 주택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이거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금리 올리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예. 이게 전체 다 어떤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출 꼭꼭 틀어 막으면 물론 우리나라 논란의 여지는 많아요. 우리나라가 LTV 규제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예. 이 실제로 효과가 뭐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물론 이제 대출이 계속 늘어왔어요. 그거를 꼭지를 잠그면 아무래도 집값 상승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라 조정 내지는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인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집값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이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좀 억제되는 측면 아무래도 뭐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금리도 오르는 데다가 그러면 전세도 가령 뭐 10억짜리 전세를 하실 분들이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피해지만 8억으로 가고 5억짜리 하실 분이 뭐 4억으로 가고 뭐 이런 왜냐면 금리가 싸고 대출이 잘 되면 사실 금리가 지금 여전히 싸기 때문에 뭐 전세를 약간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또 뭐 세입자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잘 빌릴 수 있다면 큰 부담 없이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고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묘수를 고승범 위원장이 발휘할 수 있을지 혹은 이거 난리 나가지고 또 이제 막 잘르라고 막 해가지고 또 정책을 후퇴할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DSR 규제 발표 전에 이제 저희가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내용은 다 나왔어요. 예, 사실 이제 내용이 아마 이제 나오면 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핵심은 DSR 규제를 좀 조기에 좀 강화하는 쪽,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정리해 보자면 집값 주택 가격의 안정보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실수요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크긴 합니다. DSR 규제도 마찬가지고 DSR도 사실은 뭐 실수요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안전 장치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좀 그런 부분들만 좀 마련이 된다면 어떨까. 고 위원장이 진짜 좀 이 번뜩이는 그렇죠. 서민의 적보다는 서민의 구세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